몇 개월 전 박도연은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늘 같은 자리,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 있었죠. 하얀 쌀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놓인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박도연의 손에서 수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힘을 풀었지만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어요.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흘끗 쳐다봤고 거실에 있던 큰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연은 수저를 떨어뜨린 채 그대로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저를 주우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다가와 수저를 집어들며 말을 걸었지만 박도연은 반응이 늦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다시 한번 불러도 고개만 천천히 들 뿐이었죠. 눈빛은 흐릿해 보였고 입술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도연은 속으로 숨을 고르며 계산했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된다. 너무 자연스러워도 안 된다.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계약 자리에서 상대의 표정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자신이 읽히도록 연기해야 했습니다. 박도연은 일부러 국을 엎지를 듯 흔들며 그릇을 잡았고 그 순간 며느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말에는 걱정보다 놀람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도연은 작은 실수들을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집 앞에서 방향을 헷갈리는 척했고 평소 잘 알던 단골 가게 이름을 틀리게 말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2번, 3번 반복했고 방에 들어가서도 왜 들어왔는지 잊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자 그들의 표정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도연은 일부러 동네에서 길을 잃은 척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집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위치를 물었고 박도연은 일부러 엉뚱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 속에는 걱정과 함께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작은 메모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도연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2단계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그는 의자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지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은 진료실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대화 속에는 혹시라도라는 말과 함께 이제 어떡하냐는 계산이 스며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도연은 일부러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왜 병원에 왔지? 지금 몇 시야? 그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자식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의사가 치매 초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자식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모든 말을 또렷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진단이 내려진 순간 박도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연기의 일막이 끝났다는 걸요. 치매라는 단어는 자식들에게 걱정이 아니라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책임을 질지 재산을 먼저 생각할지 선택해야 하는 신호 말입니다. 박도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릿한 눈빛 뒤에서는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혼자 방에 누워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치매가 진짜인지, 그리고 이 집에서 진짜로 무너질 사람이 누군지 말이죠.
박도연이 이렇게까지 치밀한 연기를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이었고 돈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사업을 키웠고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살린 건 가족이 아니라 계약서 한 장과 냉정한 판단이었죠. 그 경험 이후로 박도연은 늘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박도연은 바빴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자주 빠졌습니다. 대신 그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믿었어요. 비싼 학원, 해외 유학, 넉넉한 용돈까지 아이들이 원하는 건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찾아와 인사를 하긴 했지만 대화의 끝은 늘 돈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이 어렵다, 아이 학원비가 부담된다, 집을 옮겨야 한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박도연은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산을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식, 현금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유언장 초안도 몇 번이나 고쳤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였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넘겨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은 주변에서 종종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걸린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부터 정리하는 자식들 이야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남의 일처럼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자식들이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말로 묻지 않기로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직접 묻는 대신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치매라는 극단적인 설정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는 걸 그는 사업으로 배웠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날부터 박도연은 또 다른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구해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집안 곳곳에 휴대전화 메모를 남겼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박도연은 혼자 방에 앉아 그날의 상황을 되짚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딸의 한숨, 큰아들의 침묵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었지만 이미 몇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이 가족, 이 관계가 과연 어떤 결말로 향할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이번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결정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치매라는 가면 뒤에서 박도연은 누구보다 또렷한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판정이 내려진 뒤부터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박도연이 말을 더듬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도 예전처럼 웃으며 넘기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고 그 계산은 빠르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는 척하면서 그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앞에서 조심스러웠던 말투가 점점 짧아졌고 결정사항을 통보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는 말이 이건 이렇게 하세요. 로 바뀌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권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굴었습니다. 박도연은 일부러 이해하지 못한 척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큰아들은 눈에 띄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 짜증 속에는 숨기지 못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의 변화도 분명했습니다. 병원에 함께 다녀온 뒤부터 딸은 자주 집에 들렀지만 시선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살피고 서랍을 열어보는 일이 잦아졌죠.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통장은 내가 관리해 줄까?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이미 잔고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엉뚱한 대답을 했고 딸은 그 반응을 보며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말 사이사이에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간병비, 재산 분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섞어 말했고 아버지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일부러 밥풀을 입가에 묻히고 천천히 씹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그 모습에 잠시 머무르는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걸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반찬 수는 줄었고 따뜻했던 국은 미지근해졌습니다. 누가 수저를 놓아주는 일도 드물어졌고 말없이 식탁을 치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박도연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물을 쏟았고 그때마다 자식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휴 또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 말은 박도연의 가슴에 조용히 꽂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식들은 재산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판단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라는 말이 반복됐고 그 말은 곧 우리가 대신 결정하자로 이어졌습니다. 박도연은 속으로 차분히 숫자를 세며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말, 모든 뉘앙스가 또렷이 담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도연은 일부러 거실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가려다 멈추고 화장실로 가려다 다시 돌아섰죠.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방향을 알려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예전의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손길의 힘과 온도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도연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치매라는 설정이 아니었다면 이 얼굴들은 절대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걸요. 자식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남은 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연기는 이제 시험이 아니라 결론을 향한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매 판정이 내려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박도연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라진 건 자식들의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한 번쯤 안부를 묻고 식사는 챙겼는지 확인하는 흉내라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박도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둔 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오가는 발소리와 말투를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죠. 아침 식사는 점점 늦어졌고 어떤 날은 아예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었지만 누구도 아버지 드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박도연은 일부러 배고픈 티를 냈고 주방 쪽으로 서성였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바빠요. 그 말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박도연은 그 장면들을 조용히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씻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며칠 동안만 도와주는 척하다가 점점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혼자도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이 반복됐고 박도연이 일부러 물을 엎지르거나 수건을 떨어뜨리면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돌봄의 피로보다 귀찮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박도연이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 말은 박도연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 문장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점점 돌봄 회의 같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이 없는 자리에서 자식들은 비용과 시간을 계산했고 누가 며칠을 맡을지 어디까지 책임질지를 따졌습니다. 그 대화 속에는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보다는 얼마가 드는지가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박도연은 방문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박도연은 일부러 밤에 방을 나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서성였죠. 그 모습을 본 딸은 놀라기보다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빠, 왜 또 나와 있어? 방에 좀 가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박도연은 그 목소리의 온도를 느끼며 이 집에서 자신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박도연을 불편한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가 크다며 줄이고 움직이지 말라며 소파에 앉혀두었습니다. 사고 날까 봐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눈에 띄지 않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치와 무시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자식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지, 그리고 그 다음의 선택까지요. 박도연은 이미 다음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기의 끝에서 누가 진짜 치매에 걸릴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은 일부러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보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박도연이 이미 잠든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말투에는 더 이상 숨김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딸이 맞장구를 쳤고 며느리는 바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비용, 위치, 계약 조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처리해야 할 재산 문제까지. 그 대화는 돌봄에 대한 걱정보다 효율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은 채 숨소리만 일정하게 유지하며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면 본인 판단은 어렵다고 봐야죠.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고 그 말 뒤에는 자연스럽게 후견인 이야기와 재산 관리가 이어졌습니다. 딸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그래도 지금이 제일 깔끔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그 말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기대가 조용히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은 박도연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이해하지 못한 척 고개를 갸웃거렸고 자식들은 그 반응을 보고 더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계시는 게 힘들어요. 라는 말이 반복됐고 그 말은 우리도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일부러 잠을 설친 척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은 결국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은 통제였고 동시에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목소리를 또렷이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은 박도연을 차에 태웠습니다. 요양원을 보러 간다는 말이었지만 목적지는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나무가 늘어섰고 휴대전화 신호도 약해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는 말이 없었고 그 침묵 속에서 박도연은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 없는 산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박도연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박도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치매 연기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기록과 판단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박도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휘청거리는 연기를 하며 손을 뻗어 보였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이내 산속에는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박도연의 얼굴에서 흐릿함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연기는 끝났고 판단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아직 배터리는 충분했고 위치 신호도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미리 준비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조 요청이었고 동시에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연락이었습니다.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고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 장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까지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도연은 바위에 걸터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일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선은 지키지 않을까, 마지막에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산속에 혼자 남겨진 이 순간 그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이 차 안에서 했던 말들, 내려오라고 재촉하던 목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나던 침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의 기록이었어요. 잠시 후 구조 차량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박도연은 일부러 다시 몸을 굽히며 약한 척을 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다가와 상태를 묻자 그는 최소한의 말만 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 장면조차도 나중을 위해 기억해 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지켜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남길지 고민하던 시간도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답을 내놓았고
그 답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혼자 방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준비해 두었던 유언장 초안과 자산 목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몇 줄을 지웠고 몇 줄을 새로 적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고민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박도연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오늘 산속에서 그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그 솔직함에 합당한 결말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겉으로는 모두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자꾸만 서류가 놓일 책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간을 확인했고 딸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변호사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죠. 그들 모두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 작성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박도연의 상태를 고려해 간단히 진행될 거라는 말에 자식들의 얼굴에는 잠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박도연이 여전히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일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있었던 일은 서로 입을 맞춰 외부에는 말하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가 더 악화됐다는 이야기로 정리해둔 상태였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단정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의 다리는 멈췄고 딸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난 채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렸고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면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박도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자식들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버튼이 눌리자 방 안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판단 못하시잖아. 요양원 보내는 게 제일 깔끔해. 산에다 내려놓고 오면 조용할 거야. 자식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중얼거렸고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거래를 마무리할 때처럼 담담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박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산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리라는 거요. 박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고 자식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박도연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흘러나온 녹음 속 목소리들이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기록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흔들지도 높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손놀림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자식들을 한 사람씩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울질을 끝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의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며 장학재단과 노인복지기금으로 나뉘어 기부된다는 조항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그 어떤 자산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누군가는 의자를 끌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이 상황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읽히자 방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서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남길 건 없다. 10원도. 그 말은 소리치지 않아도 충분히 컸습니다. 큰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만 달싹거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고 며느리는 변호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박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 모든 시도를 막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다.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네고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척 연기했던 이유를요. 효심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을 나서기 전 박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를 연기했다. 하지만 너희의 탐욕은 진짜였다. 그 말은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자식들만 남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분도 변명도요. 며칠 뒤 박도연은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시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돈 앞에서 사람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같은 선택을 한다면 끝까지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